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던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승자의 저주였습니다. 어떤 회사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SK그룹이었고요. 대상은 만년 적재 허덕이던 주인 없는 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였습니다. SK는 미쳤다. 저건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침몰시킬 자살 행위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그 무모했던 도박은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꾼 역사상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년 적자 기업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이 되기까지 SK하이닉스가 증명한 반전의 드라마, 이제 본격적인 경제 레벨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벨업 경제학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 한 기업의 결단이 어떻게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바꾸고 거대한 부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10년의 기록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하이닉스라는 이름을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략과 소름 돋는 의사결정의 순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안목과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베팅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배우게 되실 겁니다. SK하이닉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태생부터가 참 기구합니다. 사실 하이닉스는 원래부터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어요. 1999년으로 가볼까요?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 위기 여파로 산업 전반에 걸쳐 빅딜이라는 이름의 강제 합병이 몰아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 주도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집안이 억지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난리가 나죠. 기술 표준도 다르고 조직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서로 원수 보듯 하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렇게 탄생한 게 하이닉스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모기업이었던 현대그룹까지 흔들리면서 하이닉스는 결국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주인 없는 회사, 은행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세요? 하이닉스 직원들은 월급이 깎이는 건 예사였고 연구비를 아끼려고 퇴근할 때 형광등 하나까지 직접 끄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외부의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의 정점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만의 기업들, 일본의 엘피다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하이닉스는 그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장비를 들여올 수도 없고 공장을 증설할 수도 없었죠.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인데 투자를 못하니까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1년까지 하이닉스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중간중간 효성그룹이나 STX 같은 곳들이 눈독을 들이기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부채가 너무 많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다들 고개를 저으며 도망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2010년경부터 재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내수 중심의 SK그룹이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당시 SK는 정유 사업을 하는 SK이노베이션과 통신 사업을 하는 SK텔레콤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잘 벌었지만 고민이 깊었어요. 내수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강력한 성장 동력이 부족했거든요. 이때 최태원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기름 팔고 전화비 받아서 버틸 수 있을까?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 찍은 게 바로 반도체였죠. 사실 초회 회장이 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그는 서울 모처에 반도체 전문가들을 수시로 불러 모았어요. 남들 몰래 반도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웨이퍼가 뭔지,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차이가 뭔지, 공정 미세화가 왜 중요한지 기초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밤새 토론하며 반도체 산업의 생리를 직접 체득한 거예요. 하지만 그룹 내부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임원들 대부분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반대했어요. 회장님,
반도체는 우리가 하던 사업이랑 아예 다릅니다. 저건 돈 먹는 하마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룹 전체 유동성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말들이 회의실마다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SK텔레콤 주주들도 난리가 났죠. 멀쩡한 통신 회사 돈을 왜 그런 위험한 곳에 쓰냐고요. 하지만 최태원 회장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즉 ICT 산업의 쌀이자 핵심 인프라로 봤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고, 이건 운 좋게 잡는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는 반대하는 경영진을 앉혀놓고 수없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무작정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반도체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너의 독단이 아니라 조직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했다는 점이 나중에 하이닉스가 SK문화에 빠르게 녹아드는 원동력이 됐거든요. 드디어 2011년 7월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죠. 결국 SK가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구나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인수 금액은 약 3조 4천억 원 규모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헐값 같지만 그 당시 하이닉스의 부채와 불투명한 전망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경쟁자였던 STX가 중도 포기하면서 SK는 단독 입찰자가 됐고 2011년 11월에 드디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계약 구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3조 4천억 원 중에 채권단 주식을 사는 데 쓴 돈은 1조 원 정도였고 나머지 2조 3천억 원은 신주 발행 방식을 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쉽게 말하면 인수 대금의 상당 부분 전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회사 금고로 바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인수하자마자 하이닉스가 기술 개발과 공장 증설에 쓸 수 있는 실탄을 든든하게 챙겨준 거예요. 최 회장의 치밀함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하지만 인수가 확정된 직후에도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은 연일 비판을 쏟아냈고 SK텔레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수가 완료되고 이름이 SK하이닉스로 바뀐 뒤 최태원 회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인수가 끝나고 나서 열린 첫 번째 이사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 그 긴장감을 잊지 못할 거예요. 보통 기업을 인수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보통은 구조조정을 하고 비용을 줄여서 본전 뽑을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2012년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지옥이었거든요. 윈도우 8의 흥행 실패로 PC 수요는 바닥을 쳤고 D램 가격은 원가 이하로 떨어져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경쟁사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투자를 줄이며 숨죽이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SK는 무려 3조 8,5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반도체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전년도 하이닉스가 썼던 투자비보다 7%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름 팔고 통신비 받아서 번 돈을 불 속으로 던지느냐는 비난이 다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최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인수가 마무리되자마자 이천과 청주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을 수시로 찾아갔어요. 직접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주인 없는 회사에서 서름받으며 버텨온 그들에게 최 회장이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세계 최고의 기술만 만들어라. 내가 끝까지 밀어주겠다. 이 한마디가 하이닉스 구성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은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독종들이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중고 장비를 고쳐 쓰면서도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를 줄여왔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든든한 자금줄이 생겼으니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그 투자의 결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12년 2월 일본의 반도체 자존심이라 불리던 엘피다가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치킨 게임의 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세 개 업체만 살아남는 과점 체제가 완성된 거죠. 살아남은 자들이 시장을 나눠 먹는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미리 깔아둔 최신 공정 덕분에 이 기회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어요. 인수 첫 해에 적자를 기록했던 하이닉스는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비아냥이 찬사로 바뀌는 데는 단 1년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족했다면 지금의 SK하이닉스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2013년 무렵 SK하이닉스 내부에서는 아주 기묘한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녀석이었죠. 지금이야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으로 대접받지만 그때만 해도 이건 돈만 버리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반도체 칩을 얇게 깎아서 아파트처럼 여러 층으로 쌓고 그 사이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야 하는 기술인데 비용은 비싸고 수율은 안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걸 사줄 고객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픽 카드 업체인 엔비디아 정도가 관심을 보일까 말까 한 수준이었죠. 대부분의 임원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잘 팔리는 일반 디램 공정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왜 수요도 불분명한 기술에 인력과 돈을 낭비하냐는 거였죠. 하지만 기술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한계에 다다르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때는 이 수직 적층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어요. 최태원 회장 역시 이 보고를 받고 힘을 실어줍니다. 당장 돈이 안 돼도 좋으니 미래를 보고 투자하라고 말이죠. 10년 뒤를 내다본 이 결정이 훗날 SK를 인공지능 반도체의 왕좌에 앉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 HBM 개발팀은 정말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세계 최초로 HBM 1세대 제품을 개발해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너무 앞서간 기술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대, 3세대로 기술을 고도화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남들이 일반 도로를 더 넓게 닦을 때 SK는 아무도 안 다니는 하늘길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이 과정에서 확보한 TSV 공법,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은 나중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SK만의 독보적인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SK가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해서 이 프로젝트를 접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쯤 엔비디아의 칩을 납품하려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뒤에서 줄을 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투자를 계속했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기술을 선점했습니다. 이게 바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보여준 레벨업의 정체예요. 단순한 인수합병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이제 하이닉스는 돈도 벌기 시작했고 미래 기술까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2014년부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수조 원의 자금을 퍼붓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거인들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과연 SK는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2026년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당시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2014년 무렵 중국 정부는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돈 약 14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제 막 살아난 SK하이닉스가 거대 자본을 앞선 중국의 파상 공세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이때 최태원 회장과 SK 경영진이 내린 결정은 또 한 번의 전공법이었습니다. 2015년 SK는 경기도 이천에 축구장 7개 크기인 거대한 AM14 공장을 준공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15조 원이었어요. 중국이 돈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와 생산 능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전략이었죠.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곧바로 증명됩니다.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즉 초호황기가 찾아온 거예요. 스마트폰 성능이 고도화되고 클라우드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됐습니다. 미리 준비된 M14 공장은
그야말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됐어요. 2017년 한 해에만 영업이익 13조 원을 돌파하더니 2018년에는 무려 20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합니다. 3조 4천억 원에 샀던 회사가 1년에 20조 원을 벌어다주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돈을 잘 벌 때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 SK의 진짜 실력이었거든요. 여러분, 인텔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PC용 CPU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런데 2020년 SK가 사고를 칩니다.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우리 돈 약 10조 원이 넘는 거액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당시 반응이 어땠을까요? 또다시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낸드 시장은 공급 과잉이었고 하이닉스는 이미 D램에서 돈을 충분히 벌고 있는데 굳이 수익성이 낮은 낸드 사업에 10조 원을 태울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었죠. 심지어 인텔이 벌이는 사업을 SK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SK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낸드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언젠가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지, 즉 저장 장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솔리다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한 이 인텔 낸드 사업부는 초기에는 적자를 나내며 SK의 발목을 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와서 보면 어떤가요? 인공지능 서버용 초고용량 SSD 시장에서 솔리다임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본 최태원 회장의 안목이 또 한 번 적중한 셈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진짜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의 D램 점유율 격전이에요. 반도체 업계에서 삼성은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삼성을 SK가 기술력으로 압도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HBM이었습니다. 2023년 전 세계는 챗GPT가 쏘아올린 인공지능 열풍에 휩쌉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이었죠.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이 이렇게 빨리 커질 줄 모르고 잠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던 반면 SK하이닉스는 10년 전부터 외롭게 갈고 닦은 HBM 기술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원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가 유일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SK는 엔비디아의 HBM3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다시피 합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기술의 숙련도와 수율에서 이미 SK가 한 발 앞서 있었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판 수준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판도를 바꾼 거예요.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표준을 만들면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SK가 엔비디아, TSMC와 손을 잡고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NST 동맹, 즉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1위 TSMC가 뭉친 이 강력한 삼각동맹의 중심에 SK가 서게 된 겁니다. 2026년 현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SK가 2011년에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했다면 지금의 SK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여전히 내수 시장에서 통신비와 기름값에 의존하며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 속에 숨겨진 본질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SK가 어떻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룰메이커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공 신화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투자와 경영의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마지막 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엔비디아의 단짝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기술적 비결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 1위와 2위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을 뒤집기 위해 SK가 쏟아부은 디테일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이 HBM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걸까요? 쉽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단독주택이라면 HBM은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칩을 얇게 깎아서 8층, 12층, 이제는 16층까지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높게 쌓을수록 층간 소음이 발생하듯 반도체도 층수가 높아질수록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이 열을 제때 식혀주지 못하면 반도체는 제 성능을 못 내고 타버리거든요. 여기서 SK가 선택한 신의 한 수가 바로 MR무프라는 공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칩을 쌓을 때 그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한꺼번에 굳히는 방식이에요. 반면 삼성전자는 전통적인 NCF라는 방식을 고수했죠.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SK의 방식은 열 전도율이 훨씬 좋고 칩을 쌓을 때 발생하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줍니다. 사실 이 MR무프 기술도 처음 도입할 때는 내부에서 반대가 엄청났어요. 기존 공정을 다 바꿔야 했고 수율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SK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오븐의 온도를 0.1도 단위로 조절하고 주입되는 액체의 점도를 수만 번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반결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업체가 된 거예요. 젠슨 황 회장이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는 SK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는 이건 단순한 부품 공장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곳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는 단순한 협력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배를 함께 저어가는 공동 운명체인 거죠. 실제로 SK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설계 단계부터 깊숙이 참여합니다. 어떤 속도의 메모리가 필요한지, 전력 소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미리 정보를 공유받고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미리 개발해 놓는 시기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NST 동맹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SK가 운이 좋아서 엔비디아를 잡았다고 말해요. 삼성전자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운 좋게 1등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SK는 이미 2013년에 HBM 1세대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장에서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돈도 안 드는 거 왜 하냐는 비아냥이 들렸지만 기술진은 데이터의 시대가 오면 반드시 이 기술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인고의 시간이 지금의 영업이익 40조 원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거지 절대 운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삼성전자는 도대체 왜 이걸 놓쳤을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삼성이 말이죠.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의 관리의 삼성 문화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쳐내고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만 집중하는 효율 중심의 경영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면 SK는 최태원 회장의 뚝심 아래 실패해도 좋으니 끝까지 가보라는 도전적인 문화가 있었죠. 이 문화의 차이가 10년 뒤 시가총액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 2026년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상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50% 이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웬만한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높은 4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인수 당시 주당 2만 원대였던 주가는 이제 수십만 원을 호가하며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완전히 굳혔죠. SK그룹 전체로 봐도 하이닉스가 벌어다주는 현금 덕분에 에너지, 바이오, 통신 등 다른 미래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승자의 축복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SK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를 허무는 PIM, 즉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메모리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상까지 하는 괴물 같은 칩이죠.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공지능의 속도는 지금보다 수십 배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SK는 이미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SK가 하이닉스라는 독이 든 성배를 어떻게 신의 한 수로 바꿨는지 그 10년의 대장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위해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성공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와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레벨업 시켜줄 액션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레벨업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SK가 이에게 어떻게 하이닉스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대한민국 경제사의 전무후무한 신의 한 수를 만들어냈는지 그 대장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드라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레벨업 경제학 구독자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레벨업 될 겁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하락장에 투자하는 용기, 즉 역발상의 미학입니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2011년,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2012년은 반도체 산업의 암흑기였어요. 모두가 공급 과잉을 걱정하고 투자를 줄일 때 최태원 회장은 오히려 판을 키웠습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베팅하는 건 단순히 무모한 도박이 아니에요. 철저한 공부와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도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곳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큰 분은 모두가 외면하는 공포의 정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SK하이닉스가 숫자로 증명해 보였잖아요. 3조 4천억 원에 산 회사가 1년에 20조 원, 40조 원을 벌어다주는 기적은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10년의 집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강조했던 HBM 기술,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013년부터 무려 10년 넘게 적자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고집이 지금의 SK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수익에 급급해서 효율만 따졌다면 SK는 진작에 이 프로젝트를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이 올 것을 미리 내다봤고 그 물결을 탈 수 있는 서핑보드를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깎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그 일이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면 하이닉스의 10년처럼 묵묵히 밀고 나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니까요. 세 번째는 나만의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는 전략입니다. SK는 삼성전자처럼 모든 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두뇌, TSMC라는 최고의 생산 파트너와 손을 잡고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삼각동맹을 만들었죠. 이건 오늘날의 비즈니스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전략입니다. 내가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진 최고의 강점 하나를 확실히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최고의 파트너와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레벨업 경제학 식구들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지금 시장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기술력만큼은 독보적인 분야가 어디인지 찾아보세요. SK가 2011년에 하이닉스를 봤던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을 볼 때 당장의 영업이익보다 연구개발비 비중과 그 투자의 방향성을 보세요. 10년 뒤에 HBM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어려운 기술 하나를 선점하세요. SK가 MR무프 공법을 끝까지 파고들어 성공시킨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2011년 모두가 비웃었던 승자의 저주가 어떻게 2026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 그 긴 시간을 관통하는 통찰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사실 하이닉스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운이 좋았던 사례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비난 속에서도 확신을 지키며 기술의 본질에 집중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교과서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1년 당시 SK가 미쳤다고 말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지금 또 다른 누군가의 도전을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비난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보고 공포 속에 숨겨진 기회를 잡는 법을 오늘 SK하이닉스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SK하이닉스의 다음 10년은 또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레벨업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안목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날까지 저도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